홍명보 감독이 이번 9월 A매치의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번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요 2연전에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가 아무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경기력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궁금하고 이제 그토록 이야기했던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할지가 궁금한데 본인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MIK 워크숍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3차 예선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많이 상대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울산에서도 밀집 수비를 많이 상대했는데 우리가 경기력이 안 나올 때는 U자 빌드업이 될 때 특히나 경기의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이러한 U자 빌드업이 되지 않고 상대 수비의 요 밀집한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을 우리가 뽑을 때 이임생 이사가 이야기했던 라볼피아나 혹은 뭐 변형 3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으로 수비를 좀 끌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뭐 라볼피아나든 뭐 변형 3백이든 그런 전술이 당연히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을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울산에서도 꾸준하게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뽑힐 가능성이 높은 박용우라던가 이제 정우영이라던가 특히 박용우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썼죠. 박용우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3백이 되고요. 그러면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 이강인과 손흥민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에 4명의 이제 공격수가 배치가 되는 이런 이제 전형을 홍명보 감독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왼쪽 풀백 자리에는 이명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명재 선수가 국대에 선발이 된다면 이명재 선수가 좀 높게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령우 선수가 또 울산에서 홍명보 감독과 함께 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요구대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사실 이 라볼피아나 전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좌우 풀백과 내려가는 수비형 미드필더 요 3명이 일단 울산 선수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를 사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박용우 선수가 꼭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3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지 않고 이명재나 혹은 서령우 선수가 3백을 만들어주면서 한쪽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했던 변형 3백이겠죠? 서령우 선수가 3백을 만든다. 이때 이강인 선수는 가운데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미드필더 중에 한 명 황인범 선수 같은 선수가 올라가겠죠? 정우영이나 박용우가 뒤를 받쳐주고 그러면 황인범이 올라가면서 아까랑 동일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동선은 약간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이렇게 3백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선수들, 중앙 지역에 뭉쳐있는 공격수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매우 유력하게 이러한 틀을 우리 그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시절의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좌우 풀백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쪽에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센터백들과 함께 3백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집니다. 미드필더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은 이제 왼쪽에 있었던 이명재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3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른쪽 풀백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려왔던 보야니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지 않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비대칭 3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비대칭 3백을 쓰는 팀들이 많잖아요. 유럽에도 많은데 라볼피아나의 변형적인 형태가 비대칭 3백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했던 마지막 경기 장면입니다. 광주와의 경기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야니치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앙 수비수들이 좌우에 위치하면서 3백이 되고요. 전형적인 라볼피아나거든요. 이거는 오른쪽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격을 할 때 중앙에서 상대 수비가 밀집하고 있으면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서 넓은 공간을 쓰고 있고요.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에서의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배치되는
전형적인 이게 라볼피아나의 전형인데 이러한 전형을 아마도 홍명보 감독이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전형을 만드는 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전형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아까 MIK 워크숍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측면에서의 균열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측면과 측면에서 계속 이제 볼을 옮겨 다니면서 수비가 끌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끌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공간이 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측면을 공략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중앙 지역을 이제 흔들어 놓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라고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좌우 측면을 흔드는 이런 플레이가 울산에서 이제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어쨌든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였냐면 경기가 답답할 때 중앙에 있거나 혹은 측면에 있는 선수의 이제 원맨쇼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과거의 박호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는 이동경이라던가 뭐 엄원상이라던가 이청용이라던가 혹은 그냥 가운데 있는 주민규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냥 개인 능력으로 공간을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볼을 잡아서 여기서 그냥 두세 명을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이 워낙에 이제 선수단이 좋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이제 약간은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게 아마 이번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 좌우 측면을 이제 움직일 때 결국에는 얼마나 과부하를 잘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편 공간을 만드느냐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렇게 홍명보 감독이 날카롭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마 이강인이 될 것 같은데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클린스만 때도 똑같았습니다. 클린스만 때도 클린스만이 공격에 대한 세부 전술이 많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이강인한테 먼저 볼을 주면 이강인이 측면에서 잡든 아니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든 어쨌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계속 뿌려주니까 수비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이강인에게 쏠려요. 근데 이강인이 이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소유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소유한 다음에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뭐 손흥민 혹은 반대편에 있는 선수 혹은 가운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이 수비가 쏠리게 만들면서 이강인이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이제 뭐 박호도 그랬고 이동경도 그랬고 이런 이제 울산에서도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선수들, 안 뺏기는 선수들이 수행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홍명보호의 1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역할과 활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이제 그래도 추구하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높게 올라온 선수가 볼을 잡아서 끌려 나오잖아요. 그럼 안쪽에 있던 선수가 두 번째로 뛰어나가고 또 끌려 나오면 이제 요 중앙에 4명의 선수가 이제 쏠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시 공간으로 뛰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끌고 나오는 것을 그래도 주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이명재 선수가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끌려 나오고 있는데 그 순간 이명재가 높게 올라온다는 건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 정말 딱 인원수가 맞죠. 4명의 공격수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수비가 끌려나가는 걸 보고 이 공간으로 뛰고요. 이 공간으로 이명재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1대1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니까 뒤에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뒤에 있었던 선수가 다시금 뛰어 들어가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을 아마 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했을 때 아무래도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끌고 나오는 플레이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명재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명재가 수비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손흥민이 아니라 이재성이 뛰고, 그러면 이재성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그러면 손흥민이 이 안쪽에서 볼을 잡아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런 패턴이 사실 지난 뭐 6월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경기인데 이제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선수가 한 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나가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었던 이재성이 손흥민이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요 사이로 먼저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수들이 한 명은 끌려나가고 있고 한 명은 가운데로 또 끌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이재성에게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이재성이 요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가운데 있었던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려 있다가 이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때 이재성이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재성이 수비를 끌고 나가면서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이 컷백,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이게 태국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태국도 우리를 상대로 아주 수비적으로 뭐 경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태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팔레스타인과 오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는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의 역할도 홍명보 감독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문제는 홍명보 감독의 이런 그 공격적인 세부 사항이 그렇게까지 많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비가 울산에서도 그랬지만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한 감독이기도 하죠. 이것도 사실은 뭐 선수의 개인 역량이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3백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좌우 중앙 수비수가 한 명 정도는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순간 요 밸런스를 잘 못 맞출 때가 많아요.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줘야 순간적으로 수비가 당황을 하니까 3백을 만들었을 때도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측면 공간이 나는, 그리고 측면 공간이 났을 때 빠르게 이 선수들이 같이 내려오지 못하면서 수비수 한 명의 또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물론 김민재라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압도적인 이런 선수가 있지만 아무리 김민재라도 혼자서 넓은 공간을 메우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아시안컵 때 봤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선에서 이 볼을 빼앗겼을 때 리커버리를 하는 요 동작이 울산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울산에서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심지어 이정효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더 약간 비유가 됐었는데, 울산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울산이거든요. 검은색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광주의 선수들이 충분히 울산 선수들을 끌어당겨 놓고 뒤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이 공간에 모두가 끌려가 있는데 뒤에 있는 선수들의 요 간격이 좁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여기서 뒤로 패스를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순간 이 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울산 선수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 효율적으로 압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순간 가운데에 있던 선수가 볼을 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문민서 선수인데 볼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하프라인 밑에,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였죠. 근데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을 하면서 끌고 올라와요. 하프라인 넘어서 올라오고, 심지어는 아무도 막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격이 엄청 벌어져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울산이. 그래서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까지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문민서 선수가 아까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잡았는데 이 올라오는 동안 간격이 멀다 보니까 압박도 안 되고 지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오만에도 이제는 이제 한 명 정도는 드리블러가 존재하고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특히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개인 능력을 가진 출중한 선수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김민재 한 명에게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로는 우리가 역습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홍명보 감독의 뭐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아주 컸다 뿐이지 이 감독이 어쨌든 아예 능력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물론 홍명보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있는 틀, 요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운영하는 이 틀은 분명히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 틀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과연 홍명보 감독이 팔레스타인과 오만전에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 않나 싶네요.